낮에는 코 흘리게 동네북 바보 칠성이 그런 바보에게 팔려가 평생을 눈물로 살아야 했던 여인 연희.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지요. 겉보기엔 남루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어떤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팔자가 꼬여 동네 제일 가는 바보에게 시집을 가게 된 기구한 여인의 사연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녀의 첫날 밤. 과연 그 속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 아픈 곳 없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잠만 자는 바보 신랑의 정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기도 어느 고을에 연희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뼈대 있는 양반가의 교수로 그 미모가 어찌나 빼어난지 동네 총각들이 담장 너머를 훔쳐보다 목이 빠질 정도였지요. 하지만 화무시비롱이라 했던가요? 아버지의 빚 보증이 잘못되면서 그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에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김진사. 언제까지 숨어있을 작정이오. 오늘 내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집안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당신 딸년까지 관아 노비로 팔아버릴 테다. 아이고, 한 번만 봐주시오. 내 어떻게든 융통을 해볼 테니 제발 내 딸 연희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벼랑 끝에 몰린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연희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빚쟁이 중 우두머리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흐흐. 정 그렇다면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하지. 저기 아랫마을에 사는 부자 과부댁 알지? 그 집에 장가 못 간 노총각 아들 하나 있잖소. 그 집에서 며느리감 하나 구해오면 자네 빚을 싹 갚아주겠다고 하더군. 자네 딸을 그 집으로 보내는 게 어떻소? 여러분, 그 아랫마을 과부댁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네 아이들도 혀를 내두른다는 천하의 바보, 칠성이었습니다. 나이는 25이나 먹었지만 하루 종일 코를 흘리며 동네방네 해실거리고 다니는 지능이 5살 어린아이만도 못한 사내였지요. 양반가의 귀한 딸이 바보에게 팔려가다니요. 아버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거절하려 했지만 연희는 나서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댁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괴롭히지 마세요. 연희야, 안 된다. 내가 어떤 아이인데. 차라리 내가 죽지 그 바보놈한테는 절대 못 보낸다. 아닙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집안을 지키는 길이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효녀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마음이 이랬을까요? 연희는 늙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꽃다운 청춘을 바보에게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야속하게도 혼례 날은 밝았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연희의 얼굴은 백장미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반면 신랑 칠성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을 해 벌리고 벙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헤헤, 나 장가간다. 우리 색시 예쁘다. 헤헤, 색시야, 나 사탕 줘. 아이고, 저 아까운 처자가 칠성이한테 시집을 가네 그려. 쯧쯧,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꽃이 똥밭에 굴러떨어지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연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원앙금침이 깔린 신방에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가슴 설레어 잠 못 이룰 첫날 밤이지만 연희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신랑 칠성이는 족두리도 벗기지 않은 채 방구석에 앉아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요. 누나, 아니 색시야. 나 배고파. 엄마가 오늘 밥 안 줬어. 나 배고파서 잠 안 와. 첫날 밤 신부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배고파라니요. 연희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안상에 있던 약과 하나를 집어 칠성이 손에 쥐어주자 칠성이는 그걸 받아들고 아이처럼 좋아라 하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야. 이제 평생 이 사람을 지아비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어머니, 저를 어찌 이런 곳에 두고 먼저 가셨습니까? 연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소리 죽여 우는 연희. 그때였습니다. 과자를 먹던 칠성이가 우는 연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름 묻은 손으로 연희의 뺨을 쑥 내밀어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색시야, 울지 마. 엄마가 그랬어. 예쁜 색시 울리면 나쁜 사람이라고. 나 나쁜 사람 안 할게. 뚝 그쳐. 응? 내가 이거 줄게. 칠성이는 먹다 남은 약과 반쪽을 연희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바보 같은 위로에 연희는 더 서러움이 북받쳐 칠성이의 가슴을 치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흐흑. 서방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가 부부인데. 흑흑. 바보 신랑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우는 신부. 이 기막힌 부부의 첫날 밤은 그렇게 눈물 속에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투박한 손길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눈물로 지새운 첫날 밤이 지나고 연희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양반과 규수로 붓을 들고 난초를 치던 연희의 고운 손은 이제 물 마를 날 없이 빨래를 짜고 밭을 매는 거친 손이 되고 말았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아궁이에 불을 떼고 남편 칠성이의 밥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보 신랑 칠성이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으앙 색시야. 밥 줘. 계란 반찬 없으면 안 먹을 거야. 엄마한테 이를 거야. 덩치는 산만한 사내가 5살배기처럼 떼를 쓰니 연희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겨우 달래서 밥을 먹여놓으면 칠성이는 숟가락을 놓자마자 동네 어귀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바로 동네 꼬마 녀석들과 놀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말이 좋아 노는 것이지 사실은 동네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삭바느질 일감을 받아오던 연희가 동네 어귀를 지나는데 저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보래요 바보래요야 에리코네리 얼레리 꼴레리 칠성이는 바보래요. 나이는 25인데 오줌 싼데요야. 바보야. 이거 받아 먹어라. 아야. 아파. 때리지 마. 색시야. 엄마. 칠성이 아파. 세상에나. 동네 꼬마 녀석들이 칠성이를 둘러싸고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며 놀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흙투성이가 된 채 쭈그리고 앉아 울고만 있었지요. 아무리 바보라지만 그래도 내 지아비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연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연희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쏜살같이 달려가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녀석들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어른한테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너희 부모님이 그리 가르치더냐? 누구든 내 서방님 몸에 손 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썩 꺼져라. 평소 얌전하던 연희가 사자처럼 무섭게 호통을 치자 아이들은 깜짝 놀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텅 빈 공터. 연희는 흙투성이가 된 남편 칠성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마에는 돌에 맞은 생채기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서방님, 바보같이 왜 맞고만 있어요? 덩치는 남산만 한 사람이 저 꼬맹이들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흑흑. 연희는 속상함에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콩콩 때리며 울었습니다. 내 팔자가 서러워서 울고 남편이 불쌍해서 울었지요. 그런데 그때 칠성이가 해실해실 웃으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내 연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건 흙이 잔뜩 묻은 산딸기 몇 알이었습니다. 색시야, 울지 마. 내가 아까 산에 가서 이거 따왔어. 색시 줄라고. 이거 먹으면 안 울 거지? 응? 아, 이 바보가 아이들에게 맞아가면서도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았던 게 바로 아내에게 줄 산딸기였던 겁니다. 연희는 그 흙 묻은 산딸기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이 순수한 남자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날 밤 칠성이는 코를 골며 곤히 잠들었고 연희는 호롱불 아래서 남편의 찢어진 옷을 기워주고 있었습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연희. 낮에 돌에 맞은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며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켜줘야지 누굴 탓하겠어. 비록 남들처럼 떵떵거리진 못해도 굶기지는 않으리라. 연희가 잠든 남편의 이불을 덮어주려는 순간 잠결에 뒤척이던 칠성이의 옷자락이 살짝 들쳐졌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보 남편의 옷 속에 감춰진 배와 팔뚝에 마치 장수처럼 단단한 근육과 수많은 칼자국 흉터가 얼핏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매일 방구석에서 잠만 자는 바보의 몸에 전쟁터 장수에게나 있을 법한 상처들이라니요. 연희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칠성이에게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평화롭던 이 부부에게 곧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새로 부임한 호색한 사또가 연희를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보 남편 칠성이의 몸에서 의문의 흉터를 본 그날 이후 연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고단한 삶은 그녀에게 딴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던 고을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입구가 요란한 꽹과리 소리로 뒤집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오는 날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또 행차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가마문을 활짝 열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또 조간.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얼굴에 뱀처럼 가늘고 찢어진 눈. 그는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기는커녕 길가에 선 아낙네들의 얼굴을 훑어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고을 물이 좋다고 듣긴 했으나 소문대로구나. 저기 저 안악은 엉덩이가 아주 실하구나. 으흐흐. 이방, 내 이번 임기 동안 아주 재미난 일이 많겠어. 안 그런가? 예의지당하신 말씀입니다요. 사또 나으리의 취향에 딱 맞는 꽃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요. 새로 부임한 사또 조가는 나란 일은 뒷전이고 오로지 술과 여자에만 빠져 사는 천하의 호색한이었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마을 처녀들과 안악들은 혹여나 눈에 띌까봐 바깥 출입을 삼가고 숨죽여 지내야 했지요.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마주치게 만드는 법입니다. 며칠 뒤 장날이었습니다. 연희는 밤새 수놓은 베개와 댕기를 팔기 위해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 칠성이는 옆에서 호떡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지요.
연희는 수수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낡은 무명옷을 입었지만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빛나듯 그녀의 청초하고 단아한 미모는 장터의 그 누구보다 눈부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찰을 핑계로 기생들을 거느리고 장터에 나온 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호라, 저게 누구냐? 저기 쭈그리고 앉아 술을 놓고 있는 저 여인 말이다. 내가 한양에서도 저런 절색은 본 적이 없는데 마치 선녀가 내려온 것 같구나. 이방 당장 가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너라. 사또의 음흉한 시선이 연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방이 쪼르르 달려가 연희의 신상을 캐오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보고를 올립니다. 나으리 대박입니다요. 저 여인은 몰락한 양반과 딸 연희인데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 옆에서 호떡 먹으며 질질 흘리고 있는 동네 제일 가는 바보 칠성이랍니다요. 뭐라? 바보? 크아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저런 천하절색이 재구실도 못하는 바보놈의 아내라니. 이건 뭐 주인 없는 꽃이나 다름없지 않으냐? 내 오늘 당장 저 꽃을 꺾어야겠다. 사또는 흑심을 품고 하인들을 시켜 연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왈패들이 연희의 좌판을 에워싸고 고운 수놓은 천들을 더러운 발로 밟으며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세댁,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야지. 돈이 없으면 그 고운 얼굴로 술이나 한 잔 따르러 가자. 우리 사또 나으리께서 세댁을 아주 좋게 보셨거든. 이러지 마세요. 비켜주세요. 저는 엄연히 지아비가 있는 유부녀입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백성에게 이리 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아비, 저기서 침 흘리는 저 바보놈? 으하하, 저게 사내 구실이나 하겠어? 오늘 밤엔 진짜 사내 맛을 좀 보여준다니까 그러네. 가자. 왈패들이 연희의 가녀린 팔목을 잡아 끌며 강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버티던 절체절명의 순간 저쪽에서 호떡을 먹던 바보 칠성이가 갑자기 비틀비틀하며 왈패들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묵직한 장작 지게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왕, 내 호떡 떨어졌어. 비켜, 비켜. 칠성이 호떡 주어야 해. 칠성이는 마치 발이 꼬여 넘어지는 척하며 왈패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이의 어깨에 있던 육중한 지게 작대기가 휙 하고 돌아가더니 연희의 팔을 잡고 있던 왈패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가 중심을 잃고 허우적대는 척 팔을 휘두르자 나머지 왈패들의 무릎과 정강이가 차례로 걷어차였습니다. 겉보기엔 영락없이 바보가 넘어지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었지만 그 움직임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정교하고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건장한 산의 셋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앙, 아파. 아저씨들이 내 호떡 밟았어. 나빠. 아저씨들 미워. 으앙. 칠성이는 왈패들을 쓰러뜨려 놓고는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피해자인 양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상황이 꼬이자 왈패들은 창피함에 씩씩거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오, 저 미친 바보놈이 진짜. 두고 보자. 사또 나으리께 다 말씀드릴 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는 칠성이의 흑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주며 속상함에 타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고마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지요. 서방님, 조심 좀 하시지. 그래도 서방님 덕분에 살았어요. 저 사람들이 저를 끌고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색시야 안 다쳤어? 호떡은 다 으깨졌지만 색시가 안 다쳐서 다행이다. 헤헤. 그날 밤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이 든 연희.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있던 칠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에 보여주던 그 풀린 눈동자는 온데간데없고 달빛을 받은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차갑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든 연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투박한 손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넘겨주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내 아직은 때가 아니여 바보 탈을 쓸 수밖에 없음을 용서하시오. 하지만 저 탐관오리 놈이 당신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그날이 바로 내 칼이 춤추는 날이 될 것이오. 바보 남편의 진짜 목소리 들으셨나요? 그는 단순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무서운 맹수였습니다. 하지만 사또 조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보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악랄하고 치사한 함정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장터에서의 소란이 있고 며칠 뒤 하늘도 이 부부의 앞날을 걱정하는지 아침부터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연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에 방문을 열었을 때 마당은 이미 관아의 포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포승줄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지요. 이방이 뒷짐을 지고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자고 있던 칠성이의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일어나라. 관아의 곳간을 털어간 도둑놈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당장 이놈을 포박하라. 잠결에 날벼락을 맞은 칠성이는 눈을 비비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가 사색이 되어 이방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남편은 바보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었는데 도둑질이라니요. 억울합니다. 억울해?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왔겠느냐? 여봐라. 저놈의 지게를 뒤져보아라. 포졸들이 마당 구석에 있던 칠성이의 나무 지게를 뒤엎었습니다. 그러자 집더미 속에서 번쩍이는 은수저 세트와 비단 주머니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또가 사람을 시켜 몰래 심어놓은 가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연희와 칠성이는 함정에 빠진 줄도 몰랐지요. 저거 내 거 아닌데? 나 저거 몰라. 나 안 가져갔어. 색시야, 나 아니야. 칠성이 도둑놈 아니야. 칠성이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짓누르고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칠성이는 아픈지 비명을 질렀고 연희는 남편을 끌어안으려다 포졸들에게 떠밀려 빗물 웅덩이에 나뒹굴었습니다. 진흙탕에 엎어진 연희의 눈앞에서 남편이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색시야, 나 무서워. 같이 가. 집에 갈래? 으앙. 서방님, 나으리.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요. 남편이 잡혀간 후 연희는 빗속을 뚫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닫힌 관아 대문 앞에서 그녀는 이마를 찌우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몸을 적시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 빗물과 섞여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철저히 절망에 빠뜨려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려는 사또의 잔인한 계략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서야 옥졸 하나가 혀를 차며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쯧쯧, 새댁, 그러다 죽겠소. 사또 나으리는 주무시러 갔소. 내 딱해서 그러니 남편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가시오. 따라오시오. 연희는 옥졸을 따라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횃불이 비추는 감옥 구석에 칠성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맞은 매질로 얼굴은 퉁퉁 붓고 입가엔 피딱지가 앉아 있었지요. 연희가 철창을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저 왔어요. 연희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칠성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연희를 알아본 칠성이는 그 아픈 와중에도 해실해실 웃으며 철창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색시다. 헤헤. 색시야. 나 무서웠어. 여기 깜깜해. 쥐도 있어. 색시야, 나 집에 갈래. 나 데리고 가. 응? 미안해요. 미안해요, 서방님.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못나서 서방님을 이런 곳에 두었어요. 많이 아프죠? 배고프죠? 흑흑. 연희는 싸들고 온 주먹밥을 철창 사이로 넣어 주었습니다. 칠성이는 허겁지겁 밥을 받아 먹다가 문득 멈칫하더니 흙투성이가 된 손을 철창 밖으로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희의 젖은 뺨을 어설프게 닦아주었습니다. 색시야, 울지 마. 비 와서 추운데. 너 감기 걸려. 나 밥 먹고 힘내서 나갈게. 그러니까 울지 마. 알았지? 바보. 천하의 바보. 자신은 억울하게 옥에 갇혀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비 맞은 아내 걱정뿐입니다. 연희는 남편의 더러워진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 화라도 냈으면 좋으련만 저렇게 맑은 눈으로 웃으니 연희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철창을 사이에 두고 오열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칠성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연희가 고개를 숙이고 우는 그 찰나의 순간 칠성의 눈에서 장난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는 쇠로 된 감옥 창살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조간, 내 놈을 죽인다. 내 반드시 살아서 나가. 내 놈의 목을 베고 내 여인의 눈물을 피로 갚아주마. 바보에 가면 아래 숨겨진 분노에 찬 호랑이의 눈빛. 하지만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칠성은 형장으로 끌려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연희에게 사또가 보낸 은밀한 서신 한 통이 도착합니다. 내 남편을 살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오늘 밤 내 침소로 오라. 칠성이가 옥에 갇힌 그날 밤 연희의 집으로 관아의 하인이 찾아와 은밀한 서찰 하나를 던지고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내 남편의 목숨이 오늘 밤 너의 선택에 달렸다. 살리고 싶으면 후원으로 오라.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더러운 거래의 제안이었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남편이 죽고 가면 자신이 죽는 길. 하지만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색시야를 찾으며 울고 있을 바보 남편을 생각하니 연희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발로 호랑이 구린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사또 조간의 침소는 술 냄새와 향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비단 보류 위에 비스듬히 누워 술잔을 기울이던 사또. 문이 열리고 비에 젖은 연희가 들어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이 빗속을 뚫고 온 걸 보니 그 바보놈을 꽤나 아끼는 모양이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너를 위해 아주 귀한 술을 남겨두었다. 나으리, 술은 필요 없습니다. 용것만 말씀하십시오. 제 남편 칠성이 정말 살려주시는 겁니까? 아이고, 성격도 급하셔라. 그건 전적으로 너에게 달렸지. 부인,
내 솔직히 말하리다. 그 천치 바보 놈 뒷바라지하는 거 지겹지도 않소? 꽃 같은 나이에 독수 공방하며 썩기엔 자네 미색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말이야.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의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끈적한 시선이 연희의 젖은 어깨와 목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수치심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내 오늘 밤 너에게 진짜 사내가 뭔지 알려주마. 오늘 밤 내 수청을 든다면 내 그 바보놈을 살려주지. 어디 그뿐인가? 너를 내 첩으로 들여 비단 옷에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 어떠냐? 믿지는 장사는 아닐 텐데? 더럽습니다. 나란 일을 보시는 분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지아비가 있는 유부녀입니다. 제게 정절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연희의 서슬 퍼런 거절에 사또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인연이 좋게 말로 하니 기어오르는구나. 정절? 목숨? 그래, 좋다. 그럼 내 소원대로 해주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 서방놈의 목을 쳐서 성문 앞에 걸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관비로 만들어 평생 무사내들의 놀이개로 살게 할 것이다. 그래도 싫으냐? 사또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지조를 지키면 죄 없는 남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 해맑게 웃던 얼굴, 산딸기를 쥐어주던 그 손, 연희는 감은 눈 사이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오니 약조를 지키십시오. 제 남편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살려보내십시오. 크아하, 잘 생각했다. 진작 그럴 것이지. 가서 목욕 재개하고 오너라. 내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마. 사또의 명으로 목욕간에 들어간 연희. 따뜻한 물이 몸에 닿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마치 지울 수 없는 얼룩을 지우려는 사람처럼요. 목욕을 마친 연희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에 서슬 퍼런 은장도를 숨겼습니다. 서방님,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인연은 서방님을 살리고 더러워진 몸을 씻기 위해 떠납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온전한 정신으로 만나 백년해로해요 우리. 그녀의 선택은 사또에게 몸을 허락하는 척하다가 남편의 방면을 확인하는 순간 자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저 더러운 사또의 가슴에 칼을 꽂고 함께 죽을 각오였지요. 죽음을 각오한 여인의 눈빛은 서늘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차가운 지하 감옥. 바보 칠성이는 벽에 기대어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관아 안팎의 소란스러움,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또의 음탕한 웃음소리. 부인,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 오늘 밤 이 썩어 빠진 관아를 피로 씻어낼 것이오. 사또의 침소로 향하는 연희의 발걸음. 그리고 감옥 안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칠성.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칠성은 연희가 끔찍한 일을 당하기 전에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운명의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에 가려진 보름달이 기괴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관아의 담장 너머로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또의 침소로 향하는 연희의 발걸음은 사형대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품속의 은장도를 움켜쥐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지하 감옥의 가장 깊은 곳, 칠성이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옥졸들은 내일이면 목이 잘릴 놈이니 감시할 것도 없다며 술을 퍼마시고 골아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감옥 안. 그때 밖에서 들려오던 부엉이 소리가 기이하게 3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웅크리고 있던 칠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알던 코 흘리게 바보 칠성이가 아니었습니다. 입가에 서려 있던 어리숙한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의 눈동자는 마치 천년 묵은 호랑이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뼈마디 맞춰지는 소리가 감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굽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자신의 손목을 옥죄고 있던 굵은 쇠사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을 걸려도 끊을 수 없는 무쇠사슬이었지요. 감히 이따위 쇠붙이로 나를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칠성이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단전에 기를 모았습니다. 그의 팔뚝에 핏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합 소리조차 내지 않고 단숨에 양팔을 벌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굵은 쇠사슬이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맥없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칠성이는 자유로워진 손목을 가볍게 돌리고는 감옥의 나무 창살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창살을 잡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종이장처럼 뜯어내버렸습니다. 그 거대한 소음에 술에 취해 자던 옥졸 하나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뭐야? 지진인가? 아니, 내 놈은 바보 칠성이. 옥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코 흘리게 바보는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기운을 내뿜는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으니까요. 칠성이는 순식간에 옥졸의 앞으로 이동해 그의 멱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말해라. 내 부인은 어디 있느냐? 그 더러운 사또놈이 내 부인을 어디로 불렀느냐? 사또 나으리 침소로. 수청을 들러.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장군님. 칠성이는 옥졸을 가볍게 기절시키고 감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감옥 밖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 칠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칠성을 따르던 옛 부하들이었습니다. 장군님, 늦어서 송구합니다. 왕의 밀명을 받은 금군이 지금 마을 입구에 당도했습니다. 역적들의 증자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고생했다. 허나 왕명보다 급한 것이 있다. 내 여인이 위험하다. 금군이 오기 전에 내 손으로 먼저 저놈들의 목을 칠 것이다. 칠성이는 부하가 건넨 서슬 퍼런 장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달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관아에 안 채 사또의 침소 쪽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사또의 방문 앞까지 다다른 연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안에서는 사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연희가 방 안으로 발을 들이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을 가르고 바람처럼 달리는 한 남자, 바보의 탈을 벗어던진 칠성 장군이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사또의 목에 칼이 꽂히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연희가 수모를 당하는 것이 빠를까요? 운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가 사또의 침소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방문이 쿵 마이너스하고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독한 향 냄새와 함께 사또 조간이 비단 이불 위에 거만하게 앉아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오, 드디어 왔구나. 가까이서 보니 더욱 절경이로다. 어서 오너라. 내 너를 위해 술상을 봐두었다. 내 서방 목숨이 내 손끝에 달렸으니 오늘 밤 날 아주 기쁘게 해줘야 할 것이야. 연희는 대답 대신 옷고름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차가운 은장도가 숨겨져 있었지요. 연희는 사또가 방심하는 틈을 타 자결하거나 그와 동기어진 함께 죽음할 각오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또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연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무얼 그리 뜸을 들이느냐? 오늘부터 너는 내 여자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거 놓으세요. 사또가 연희를 이불 위로 쓰러뜨리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연희가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려던 찰나 갑자기 방 천장이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뿌연 먼지 속에서 드러난 사내. 손에는 시퍼런 장검을 들고 눈에서는 푸른 안광을 뿜어내는 그 남자.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착지하자마자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사또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사또 조간은 비명과 함께 방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칠성이는 넘어진 연희를 일으켜 세우고는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위풍당당한 장수가 정말 내 바보 신랑이란 말인가요?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세요? 부인, 늦어서 미안하오. 다시는 부인을 울리지 않겠다고 약조했는데 내 저놈을 용서치 않을 것이오. 그때 밖에서 소란을 들은 관아의 포졸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창과 칼을 든 수십 명의 포졸이 방을 에워쌌지요. 네 이놈, 칠성이 감옥을 탈옥하고 사또 나으리를 해하려 하다니 내 놈이 미쳤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베어라. 저놈 목을 베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수십 개의 칼날이 칠성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칼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챙, 그의 칼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포졸들의 무기가 두 동강 나고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제압이었습니다. 바보 흉내를 내며 굽히고 살았던 호랑이가 마침내 발톱을 드러낸 것입니다. 비켜라. 내 칼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 목숨이 아깝거든 물러서라. 순식간에 관아 마당은 쓰러진 포졸들로 가득 찼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사또 조간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역적놈들, 내 놈이 무사할 줄 아느냐. 당장 군대를 불러라. 저놈은 나라의 죄인이다. 내 말을 거역하면 너희도 다 죽은 목숨이다. 사또가 발악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관아의 정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수백 명의 군사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일반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최정예 부대, 금군이었습니다. 어명이요. 모두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으라. 압도적인 금군의 위세에 관하는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사또 조간은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금군? 어째서 한양의 금군이 여기에? 금군 대장이 말에서 내려 피 묻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칠성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칠성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강칠성 호위 대장군,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주상 전하의 교지를 받들고 왔습니다. 장군의 영모 누명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으며 진범은 이미 처단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장군의 복직을 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보 칠성이의 진짜 정체는 선왕 때부터 왕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조선 제1의 검 강칠성 대장군이었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바보 행세를 하며 숨죽여 살아왔던 것이지요. 사또 조간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바보가 왕이 가장 아끼는 장군이었다니요. 조간 듣거라. 내 놈은 탐관오리가 되어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감히 내 부인을 능욕하려 했다. 왕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심이다. 내 오늘 내 놈을 단죄하여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자,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장군님을 몰라 뵙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만 주십시오.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 포박하여 한양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 죄를 낱낱이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예의. 금군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이방을 굴비 엮듯 묶어 끌고 갔습니다. 마당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칠성은 천천히 뒤를 돌아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 묻은 칼을 버리고 장군의 위엄도 내려놓은 채 그는 그저 남편의 눈빛으로 돌아와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인들은 처단되고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바보 신랑이 아닌 위풍당당한 장군이 된 내 남편.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드디어 고을의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사또 조간과 이방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왈패들은 모두 포승줄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악몽 같던 폭정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 것만 같았습니다. 코를 흘리던 바보 남편이 하루아침에 왕의 호위무사 강칠성 장군이 되었다니요. 금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비단 장군복으로 갈아입은 남편은 너무나 위엄있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칠성이가, 아니 강칠성 장군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흑투성이 무명옷을 입은 초라한 자신이 눈부신 장군님 옆에 서기엔 너무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장군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안악입니다. 이제 귀한 신분이 되셨으니 저 같은 건 잊으시고 한양으로 가십시오. 그동안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설 때였습니다. 칠성이가 와락 연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초라한 안악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부인, 어딜 가시오? 내가 바보 천치로 살 때 유일하게 나를 사람 대접해준 사람이 부인이요. 돌을 맞을 때 내 앞을 막아준 사람도, 배고플 때 밥을 나눠준 사람도 오직 부인뿐이었소. 당신이 없으면 강칠성이라는 놈은 껍데기에 불과하오. 칠성이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부시게 고운 비단 저고리와 붉은색 꽃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바보 행세를 하며 몰래 산에 가서 약초를 캐모은 돈으로 아내를 위해 준비해 둔 선물이었습니다. 이리 앉아보시오. 칠성이는 연희를 툇마루에 앉히고
그녀의 흑투성이 버선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고된 시집살이로 굳은 살이 박이고 터진 연희의 발. 칠성이는 그 거친 발을 자신의 비단 옷자락으로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시켰구려. 이 발이 다 부르트도록 나를 먹여 살렸어. 부인, 이제는 이 꽃신 신고 꽃길만 걸으시오. 내 평생 당신을 공주처럼 모시리다. 서방님, 흑흑, 서방님. 연희는 남편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연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금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칠성이는 한양으로 돌아가 다시 호위 대장군이 되었고 연희는 정경 부인이 되어 그야말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아무리 바빠도 퇴근길엔 꼭 연희가 좋아하는 군밤이나 호떡을 사들고 뛰어왔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는 바보 연기가 아니라 아내 바보가 되어서 말이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 오늘 바보 신랑 칠성이와 현명한 아내 연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도 어쩌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숨겨진 보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따뜻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은빛설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